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이루어졌지만 현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다시 독대 요청을 했는데요. 불암한 부각한 만찬이란 지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협회 문제를 다룬 국회 상임위에서 정몽규 체제는 끝나야 한다는 작심 발언이 나왔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진 축구협회가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뭐 살이 더 빠졌어? 아니 우리 임 교수님도 좀 빠지신 거 같네? 예, 조금 빠졌어요. 그래 수고 많았어요.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만찬 90분간 진행이 됐고 뭐 메뉴로 뭐가 나왔다. 자,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이른바 모두 발언 또는 인사말. 그 기회도 갖지 못했다.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만찬 뒤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저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지도부의 일원들. 오늘 각각 여러 가지 해석과 본인이 느낀 바, 본 바에 대한 설명을 좀 합니다. 두 명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뭔가 좀 말씀을 할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일찍 갔어요. 대통령이 이제 6시 20분 좀 30분 요 사이에 오신다라고 이제 돼 있었는데 6시 한 10분 이전에 그 6시 좀 넘어서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견례라고 대통령실이 그랬거든요. 네네. 요새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의견이라도 좀 만약에 물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한 대표도 뭐 아마 본인도 무슨 말씀을 좀 하려고 했을 그래서 민심이 어떻고 뭐 추석 때 가보니까 어떻고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쭉 돌아가는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죠. 대통령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 좀 분위기는 싸늘해질 수는 있지만 뭐 1대1로 만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표께서 일어서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대표 원내대표 정도하고 대통령님 정도가 주고받는 대화이고 나머지는 거드는 정도지 거기에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를 주고 그런 거는 제가 자, 두 명의 인물. 어제 상황에 대한 약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시각차가 분명히 보이죠?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현안 문제를 꺼내는 발언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이것만큼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화를 나누긴 했습니다. 아주 짧게. 근데요. 그 대화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어제 지도부 만찬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식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메뉴 설명을 조금 했나 보네요.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메뉴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식사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후식으로 이제 뭐 커피나 등등등 이런 게 아마 주문이 됐었나 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자
아니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차가운 거 드셔도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 이게 다인가요?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대화 내용 이게 답니까 지금? 알려지긴 그랬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만찬 시간이 20명 넘게 모이는데 90분 정도로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상대로 짧다고 할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는 딱히 뭘 했다는 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저 정도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제 상황이 저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어제 만찬 직전에 기자들이 그 저희 금투세 관련된 간담회 저 국회에 있어가지고 저도 그 자리 현장에 있었었는데 어제 그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 질문이 굉장히 묘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뭡니까? 만찬에 가실 거냐? 만찬이 코앞인데 예. 만찬에 가실 거냐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어제 인터뷰를 기사를 찾아보면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나갑니다. 한 대표님. 그 답변도 좀 묘한데요. 그죠. 예. 근데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렇게 물었고 만찬에 갈 것인지를 물었고 또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오면 독대는 없었다는 이건 예고됐어요. 독대 이런 거 없을 그냥 거라고. 아무 일도 없이 아주 훈훈하게 명절에 같이 함께 식사하듯 덕담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격려의 자리라고 했고 진짜 말 그대로 격려의 자리로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냥 만찬이 가실 거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에 맞는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상수 대변인께서는 예상을 하셨다는 건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건지 약간 비판적으로 하신 건지 애매한데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께서는 이제 야당 소속으로서 네. 여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지금 뭐 자막으로 살짝 나갔어요. 어제 만찬에 3가지가 없었다. 현안 논의가 없었다. 한동훈 대표의 인사말이 없었다. 그리고 공개된 영상이 없었다. 이건데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 나올 걸로? 저는 빈손 만찬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대통령한테 뭐 의료 대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라든지 이런 걸 꺼내지 않을까라고 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인 만찬을 이렇게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을 벌어질 수 없도록 사전에 잘 조율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2025년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가능성 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다 얘기하고 있고 예. 또 얼마 전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미 대통령께서는 현명치 못한 아내의 처신에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대놓고 계속해서 서로 핑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독대를 받아주지 않은 것도 대통령의 대답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재차 요청 드린다. 이것도 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내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대화지만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두 분이 대화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여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박상수 대변인께 하나 좀 더 좀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어제 만찬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산책을 했다. 그러니까 경내를 이제 걸은 거죠. 가볍게 걸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살짝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반면에 그건 산책이 아니라 차에 탑승하기 위해 차 있는 곳까지 걸어간 것뿐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설명이 다르게 나옵니까? 글쎄 뭐 이거는 사실 다들 알고 있듯이 걸었던 거는 맞고 예. 식후에
좀 걸으면서 최단 거리로 가지 않았으면 산책이 맞죠. 예, 최단 거리로 갔으면 길을 간 게 맞겠지만 그래서 아마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산책은 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거에 그 전당대회 출마할 때 뭐 10초 통화설 그 다음에 이제 정점식 의장 저기 그 사태 있을 때 대통령과 만나고 왔을 때 그때 뭐 10분 만났다 뭐 이런 오보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좀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고 이러한 부분들로 어떠한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당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최단 거리로 갔으면 직선거리 최단 거리로 갔으면은 뭐 차 타러 간 거 맞는데 아마 이렇게 좀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밥 먹고 한번 좀 걸을만 하죠. 이것까지도 뭐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있었던 만찬과 관련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현안 관련 얘기가 없어서 사실상 빈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뭐 일도양단으로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만찬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녁을 먹은 거 아닌가요? 농담이겠죠, 이거는. 물론 뭐 이게 소통 과정 뭐 이렇게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 저렇게 답이 나왔네요, 오늘요. 자, 어제 있었던 만찬과 2달 전에도 만찬이 있었어요. 당시에 전당대회가 끝나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혔죠. 그리고 당시에는 낙선하신 분들도 같이 대통령실 가서 만찬했는데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지난 7월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그다음에 낙선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꽤 많은 분들이 가셨죠. 그리고 120분간 만찬 2시간입니다. 그 영상도 공개돼서 아까 전해드렸죠. 그리고 사진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화, 손잡는 모습들 등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는요. 근데 어제 만찬은 영상 공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은 딱 4장만 공개가 됐어요. 시간도 보면은 90분으로 지난 7월보다 짧죠. 90분이면은 1시간 30분. 20명 넘게 모였는데 1시간 30분. 이 정도입니다. 일단 요거 김철원 경희대 특임 교수님. 7월하고 조금 비교가 돼요. 2달 사이에 달라진 모습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7월 24일 만찬하고 어저께 만찬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접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7월도 그렇고 이제 7월 24일도 보면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낙선자들 다 함께 불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새로 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나중에 낙선자들을 불러서 위로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날 저렇게 한동훈 대표를 부르는데 낙선자들을 불러서 저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고 보여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래도 그때 갔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밥맛이 좋았어요. 식사를 좀 잘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원희룡, 뭐 나경원 후보를 제끼고 본인이 1등이 되고 당대표 돼서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밥이 모래알 같았을 겁니다.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고기가 아니라 그냥 가죽을 씹는 기분이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이 한동훈 대표로 볼 때는 본인이 독대를 요청할 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저 자리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민심도 전달하고 특히 우리 그 의료 파행에 대한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내야 본인이 그래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어떤 조금 지도가 나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아무것도 밥만 먹고 오게 된 셈이 그래서 아까 만찬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뭐 저녁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걸로 보이는 겁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나 한동훈 대표도 올 때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이 저기 갔을 때 보통 보면은 본인이 가면은 그 만찬에 대한 일정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얘기할 기회가 없다면 당연히 비서실장이 박정아 비서실장을 통해서 홍철호 정무수사가 하고 그 만찬이 진행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이 안 됐던 건가요? 없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갔을 때
본인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거지만 그래도 대통령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없었다고 그러죠. 아까 김재원 최고원이 그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어떤 결기도 그리고 여당 대표가 해야 될 민심의 전달자로서 역할도 전혀 못한 결국 무늬만 여당 대표로 이제 전락한 날이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저 만찬을 통해서 거의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이고요. 아마 용산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렇게 여당 대표 노릇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고서도 계속 당신이 여당 대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묻고 우회적으로 암시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여당 대표를 할지 아니면 어제 용산 만찬 했던 이후로 어떤 대표직을 조기 사퇴할 수 있는 명분으로 가져갈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 쪽으로 해준가? 아까 지금 김철웅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김재원 최고위원 아까 영상에서 그 얘기를 나왔는데 발언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만 본인이 당대표로서 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좀 있고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라고 딱 들어가서 발언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왜 안 했을까요? 저는 그건 거의 최후의 만찬이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어떤 얘기겠습니까? 좋은 얘기겠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현안이 있는데 민심과 용산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복대도 성사 안 되는데 한 30명이 밥 먹는 자리에서 당대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나 당사하고 이제 같이 못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독대를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7월과 지금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여당 당대표가 만나서 핵심적 현안을 저는 지금이 태평성대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중대한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저는 쌍방이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무대기로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는 거라면 한동훈 대표를 n분의 1로 보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저는 심각한 무시를 했다고 봐요. 저번에 삼겹살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화합이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준비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은 진짜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잘못하면 대통령 스스로도 이거 최후의 만찬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봉합하기 어려운 식사 자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 참 얘기가 많아요. 정치권에서. 뭐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얘기들 참 많이 하시더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상황을 놓고 평가를 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등장하는 두 분은 여권 상황에서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약간의 평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정의 갈등이 아니고 이거는 미숙함이다.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근의 미숙함. 윤석열 대통령 난 여론에 관심 없다 하고 한동훈 대표는 여론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서도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 생각에는 아직도 한동훈 대표가 자기 옛날 검찰 때 데리고 있던 부하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난 들어요.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은 저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이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저 방관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패널 네 분들께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시는 질문인데요. 주관식입니다. 질문 이겁니다. 어제 만찬 현안 논의가 없어서 맹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만찬으로 누가 과연 더 어려워진 걸까? 윤석열 대통령일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 이거를 주관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쓰셨죠? 올려주세요. 자, 빠르게 한번 네 분 볼까요? 윤한 이렇게 쓰신 분들이 각각 있고요. 그리고 윤한을 같이 쓰신 분도 있고요. 없다고 쓰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신 분이
강성필 부위원장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대통령,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한동훈 대표가 굴욕을 당한 것 같은, 대표로서 인정을 못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미래 권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권을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강해 보이지만 여당을 상대로 갈등 중이고 그렇게 계속 이런 것이 지속된다고 하면 예. 언젠가 위기가 왔을 때 여당이 그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정점은 이제 곧 임기 반환이 갈수록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서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듯해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더 지나고 길게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손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시 강성필 부위원장은 야당, 지금 민주당이 집권 시절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신 겁니까? 아니 뭐 한문 11홍이라고요. 권력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대표를 같이 적으셨는데 김천호 교수님은 한윤 쓰시면서 중간에 기호를 쓰셨어요. 수학 기호를. 일단 그 어제 만찬이 너무 한가로운 만찬이었거든요. 정말 그 민심을 전달하는 한동훈 대표에게 그는 기대가 있었고 예.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어떤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전 용산 해동에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 지지율이 불가피하다. 어제 저 만찬으로 해서 동반 타격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지금 아마 지지율 추락이라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건 똑같고요. 다만 좀 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셨어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본인이 지금 이번 전당대에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그때 전당대 출마 일상에 보면 제3자 추천 특검이었거든요. 예. 채무상변에 대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어떤 데에 대한 뭐 해법도 없고 거기다 지금 본인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런 어떤 양보나 지금 진도를 못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용산 해동에서 결국은 무늬만 여당 대표라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고요. 특히 독대를 신청하고 재독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여당 대표 특히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결기 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면은 김건태 장관이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기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표로서의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지도력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뭐 누수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마 계속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해 나가기도 좀 힘든 상황에 좀 봉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모두 다 어려워지지만 한동훈 대표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가 있다. 그 어려움의 무게가 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종욱 전 행정관은 한동훈 대표라고 쓰셨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무능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독대가 성사가 안 됐어요. 끝나는데 예를 들면 또 재독대를 요구하면서 언론에 알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 내용까지 다 알려줬어요. 지금. 예. 제가 볼 때 이건 제가 볼 때 상상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재독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동훈 당대표는 대표로서의 권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준석, 김기현이라고 하는.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했죠. 사례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임기를 못 채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실, 용산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우는 소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는 차별하는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용을 하면 공격을 누가 당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 전제조건 푼다고 얘기하면 의료개혁을 제기했던 대통령의 중요한 아젠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자체가
궁극적으로 공멸로 갈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 국힘 내부에서도 좀 고립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로운 인물이고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이 막 아주 그 큰 힘을 가지고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걸 좀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상황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힘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본인의 전략은 알겠으나 그 전략 자체가 구사되지 못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늪으로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 영상에서 조은지 대표가 약간 미숙함 한동훈 대표한테 표현을 썼는데 그런 맥락으로 좀 들리네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없다. 네. 무슨 뜻입니까? 없다라는 거는?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식사만 했잖아요. 그럼 아무도 타격이 없고 어려움이 유명한 없다는 이야기가 겁니까? 있죠.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덕분에 어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아무도 타격을 입은 사람이 없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민심을 전달하거나 이런 목적을 가졌던 그건 뭐 이제 제독대라는 또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목적을 가졌던 한동훈 대표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 이런 일들로 타격을 입지는 않아요. 그냥 그 당면한 일들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예. 계속 뭐 성과가 없다 하지만 우리 26년 의대 정원도 절대 유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던 게 불과 한 달여 전입니다. 요 9월 초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모두는 귀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유해가 처음 흘러나왔을 때 이번에 독대 얘기처럼 누가 흘렸냐라는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건데 한동훈 대표는 이상하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뭔가 기대했던 그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면 무능하다란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효타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어제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사진 중에서 이제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에 있고 한동훈 대표가 약간 뒤에 있죠.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사진 좀 준비될까요? 그 사진을 봤을 때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인데 4년 전에 이 사진이죠. 지금 어떤 행사였는데 그 행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에 있고 의전상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어요. 상당히 뒤에 배치돼 있는 사진을 제가 그걸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지만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제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건 맞지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홀딩 상태로 한 턴 지나간 거고 그 다음 턴에서 벌어지는 일에 따라 그 다음에 득실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분 내려주시고요. 이 얘기하는데 뭐 거의 30분이 지나갔어요.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야권에 계신 두 분께만 질문 드릴게요. 진짜 냉철하게 봤을 때 먼저 강성필 부위원장께 똑같은 질문 두 분 드릴 건데 한동훈 대표 임기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OX 팻말에서 내려주셔도 돼요. 짧게. 그럼 근거 30분.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30분, 30초. 근거 30초 드릴게요. 대표 해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임기가 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능한 대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간에 사퇴를 하는 것이 하나의 서사를 만든 것이다. 탄압받는 서사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중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느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은 서사 이 얘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 좋아하시네요. 김종욱 전 행정관 역시 한동훈 대표 임기 글쎄요 뭐 조기에 물러나거나 이런 일 없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못 채우거나 안 채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못 채운 거하고 안 채운 건 좀 다른데. 아까 제가 볼 때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당이 책임지고 하는 선거입니다. 거기서 완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대통령한테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내년 6월이면 아마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대선과 관련해서 그만둘지 안 둘지 9월입니까? 예, 9월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9월까지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공세적 입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둘 가능성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0월 문턱을 넘는 것이 예.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래저래 제가 볼 때는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였네요. 원래 제가 질문.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은 약간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좀 해주셨어요. 자, 관련된 주제가 연속 이어집니다. 우선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독대 요청. 아까 패널분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이거 다뤄보죠. 어제 만찬이 끝난 뒤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전달했다 그러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독대 요청 다시 하시는 이유는 뭘로 알면 될까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3자회담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지켜보시죠. 저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대 한 번 더 요청했다. 그리고 뭐 이유는 그전과 비슷하죠. 뭐 허심탄회하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찬이 이제 끝난 뒤에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귓속말로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게 아마 산책 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뜬 뒤에 한동훈 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얘기를 했대요. 귓속말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님과 현안 논의할 자리 잡아주세요. 독대를 다시 한번 요청한 거죠. 그리고요, 오늘 추가 설명이 나왔는데 독대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라고 또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조사에서. 그래야 언론 플레이라는 또 이거 오해 안 나오고 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뭐 얘기까지 오늘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어렵네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자, 그러자 오늘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떤 반응을 하나 보인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한 대표가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독대 요청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고 그렇게 말했다면 송사됐을 거 아닙니까? 언론 통해서 말하는 시기면 당분간 독대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니 직접 말씀하시지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자꾸 언론에 흘립니까? 라는 약간의 불쾌감도 묻어났네요. 자, 그럼 패널 네 분 앞에 OX 팬말 계시죠?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서둘러서 먼저 들어버리셨는데 이제 다른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조만간 독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한 분 빼고 다 X인데요. 그럼 한 분은 조금 마지막에 발언기를 들어보고요. 중간쯤 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원 교수님 X. 당분간 독대 어렵다. 어떤 근거입니까? 일단 어제 만찬에서 독대를 거절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또 나름대로 대통령실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저는 저렇게 재독대 요구를 하는 게 요청을 하는 게 더 조금 상황이 답답한 게 이게 그냥 독대를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 독대를 하는 스토킹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독대하는 어떤 정치 오기를 보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어제 아마 그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 10분 정도의 분수회동에서 충분히 본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 그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통령께 그 자리에서 좀 따로 좀 말씀드릴 게 있다. 그러면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났어도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재독대 요청했던 거를 뭐 언론에 알려도 되느냐 아니 이런 것들은 사실 집권당의 당대표로서는 전혀 어떤 아우라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구에 숨겨져 있는 그런 정치 의도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당분간은 한동훈 대표하고 했던 독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래 보입니다. 이번에는 김종욱 전 행정관 역시 어렵다. 독대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셨네요. 뭐 제가 볼 때는 독대를 할 거였으면 어제 했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독대를 다시 요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전에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독대는 독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대를 하면 할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부인 문제, 의대 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핵심으로 꼽히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아무런 합의점이 없어요. 예. 그럼 한동훈 당대표는 합의도 안 될 내용들을 2번이나 요청을 한다라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둘 다 독대라고 하는 잔을 드는 순간 그게 독배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예. 좀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본인의 방식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당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그냥 마유회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그러니까 조만간 독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신 분은 유일하게 박상수 대변인이에요.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 뭐 독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저 지난번에 정점식 의장 사태 때 사실 그 나중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만남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안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당정에 워낙 산적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독대가 알려질지 안 알려질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정이 안 만나긴 좀 힘든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그 지켜보시죠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시죠가 정답인 것 같고 다만 알려질지 안 알려질지는 예.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상황에 압력이 있다. 그 압박을 견디기 힘들지 않다. 뭐 이런 맥락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강성필 부위원장은 역시 독대 조만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게 무슨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답도 이미 정해져 있고 예. 또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한 가지는 만약에 독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직접 한동훈 대표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 대란에 대해서 2025년 뭐 백지화 그리고 대통령 여사와 관련된 뭐 사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그 순간 대통령에게 전달한 순간 본인이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안 받았다라고 이 모든 부담이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실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안 만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뀌면 만나겠죠. 알겠습니다. 복잡한데요. 들을수록 복잡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있는데요. 패널분들과 조금 이어가 보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 한 참모의 얘기가 한 대목이 조금 전해졌는데 그 내용 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대 요청 관련된 거예요. 독대 요청이 언론 노출돼 갈등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만찬직구에 또 발생했다. 여기도 또 불쾌감이 나타났네요. 한 대표가 정말 독대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요청했다는 흔적만 남기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방금 전에 강성필 부위원장이 분석해도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요거는 김철원 교수님께만 제가 짧게 그럼 용산 참모라고 밝혀서 익명인데요. 요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치고 빠지기 수법을 계속 염려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대통령께서 고유의 그 사면권 행사할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고 하고 그 대통령실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또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금 나쁜 정치 수법을 쓰고 있는 게 보면 본인이 어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실에 토스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독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 자기가 충분히 전달했고 어떤 의사들의 어떤 입장도 전달했다고 해버리면 모든 정치적 부담이 대통령한테 다 넘어가는 그게 다 공개가 또 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여야 의정 협치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모든 결정권이 대통령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을 떠넘기는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독대는 어떤 한동훈 대표 어떤 이미지 관리용이나 이런 걸로 판단할 가능성이 대통령실에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또 독대라든가 대통령과 은밀하게 진행되는 저런 형태는 굉장히 아마 밑에 참모들이 차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약간 다른 입장과 의견을 보인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동안. 그 목소리 좀 영상으로 구성으로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우리 보수 정치인은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보수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든 진실을 우리가 막으려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3장소에서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 무슨 뭐 흘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자, 이런 상황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 의견이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요, 오늘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살짝 조언과 비슷한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대통령을 가까이 할 생각하고 먼저 전화드리고 먼저 문자 메시지하고 먼저 보고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번호는요. 옛날 후보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신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신뢰. 박상훈 대변인. 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 독재 요청도 보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연락을 직접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 저는 뭐 느끼는 거는 뭔가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조금 그냥 이 과정이 강성필 위원장님 이야기에서 약간 그 얘기가 적은데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방식이 조금 이렇게 그동안 한 20여 년간 이렇게 하면서 확립되어 온 어떤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검찰에 있을 때도 이게 좀 다툼이 그렇게 뭐 밖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막 늘 의견이 합치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고 늘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갔고. 지금 같은 모습이 과거 검찰 시절에도 같이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분의 관계는 두 분이 서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아마 또 지난번에 저는 정점식 의장 사태 때 풀릴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식의 방식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여지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게 공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맥락에 또 일관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거나 뭐 연락하거나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저는 좀 한동훈 당대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되는 사안이 있으면 집권당 당대표는요. 몰래 얘기하고 몰래 조율하는 게 맞거든요. 조용히 드러나지 그렇죠.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갈등을 빚는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겠죠. 연락을 했는데도 한동훈 당대표가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연락을 안 받아들였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무시하는 거겠죠. 근데 또 하나 연락도 안 하고 언론에 공개를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겠죠.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게 되겠죠. 신뢰관계가 없는데 독대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상당히 많이 꼬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만났습니다. 만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8대7입니다. 뭐 거수가 있었나요? 8대7. 저기는 최재형 목사 아닙니까, 지금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얘기군요. 어제 최재형 목사 측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좀 있어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관련성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오후에 있었죠? 수사심의, 검찰 수사심의. 그러니까 이 원래 수사심의위원들이 미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뭐 어떤 투표를 통해서 기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결정하는 거죠. 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명품백 의혹 사건이죠. 최재형 목사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인데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본 거예요. 청탁금지법 위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기소 권고가 나왔어요. 검찰 쪽에 기소하라고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8대7 그러니까 기소가 필요하다는 게 8, 불기소 쪽이 낫다는 게 7, 8대7 한 표 차이죠. 이걸로 기소 권고가 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8대7 기소 권고. 그런데 앞서서 이거는 최재형 목사를 대해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이제 판단한 거군요. 근데 앞서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판단한 게 있어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그건 비교 좀 해볼까요? 앞서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불기소 권고가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 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한 인물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거는 검찰 쪽에서 이제 이 원래 위원들 여러 명을 줬다가 거기서 뽑아서 이제 이 판단하라고 맡기는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 수사심의 결과를 참고한다. 뭐 이런 의견 나왔는데 김철현 교수님. 네. 앞선 거는 불기소. 이쪽은 오늘 어제 나온 거는 기소 권고.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뭐 불기소 권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뭐 차이가 나는데요. 예. 저는 어차피 이 팩트는 딱 하나거든요. 어차피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줬고 그리고 주고 받은 건데 저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이 무혐의 처분이 난 거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없고 그리고 그게 단순 선물이었고 그리고 받고 난 다음 날 바로 행정을 통해서 돌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검찰이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불기소 권고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청탁 의지가 있었다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김창준 어떤 전 하원 미 하원 의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어쨌든 행정관이 답을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국은 어떤 청탁의 어떤 대가성이 되거나 아니면 직무 관련해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 아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최재형 목사에 대한 어떤 청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아마 평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기소 의견으로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그러니까 준 사람은 기소 권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이제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뇌물을 준 사람은 나 이거 만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이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검찰은 아니야. 너는 이거 만나러 가기 위한 수단인 거야. 너는 무죄인 거야.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 저는 아마도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내렸던 이유는 이번에 최재형 목사 측에서 새로운 증거 영상을 10분짜리 정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검사가 최재형 목사를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당신이 준 것은 가방을 준 것은 만나기 위한 수단인 거야라는 것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수사심의위원들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현장에서 그 영상을 보고 그래서 저는 8대7의 기소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뭐 연속해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심의위원회도 좀 약간은 특이한 결정을 해버린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이쪽에는 기소하도록 권고를 했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그 심의위원회 자체의 일종의 그 판단이 좀 약간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대목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불기소로 의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그래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8대7로 한 표 차이로 기소 의견이 났다고 보도를 봤는데 저는 뭐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검찰이 결과적으로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되신 분이 제대로 할 것 같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예.
김종욱 중앙행정관.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로 전망하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원래대로 입장이 불기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건 다 모두 불기소. 예. 근데 전 이제 그럼 되게 웃겨지는 게 뭐냐면 수사심의를 개최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사의 절차 및 결과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계속 불기소를 주장하는데 기소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누가 판단했냐면 맨 처음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거 수사팀 만들어서 조사해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었고 그랬더니 수사팀은 황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안 돼. 수사심이 열어야 돼. 예. 열었더니 거기에 최재형 목사는 빼고 검찰과 소위 김건희 여사 대변인 변호사만 집어넣고 다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결정이 났다면 검찰 스스로가 자기들이 수사한 절차와 결과가 적합하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마 제가 볼 때 불기소를 한다. 그럼 제가 볼 때 정해진 정치 수사를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인하는 거죠. 박상수 대변인께서는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한 명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 문제는요. 일단은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준 사람은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배우자에게 준 사람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배우자에게 준 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이번에 판단을 받은 거고요. 자,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법이 없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알선 수재죄입니다. 근데 이 알선 수재죄는 굉장히 재밌는 게 받은 사람만 처벌이 되고요. 준 사람은 또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항범인데 편면적인 처벌 규정만 있는 두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선수재죄와 청탁금지법이라는. 근데 이게 두 개가 직무 관련성을 둘 다 요구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죄는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이 필요하고요. 최재형 목사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됩니다.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대가성은 존재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만 인정된다고 본다면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라는 게 모순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대가성의 존부 유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얼마든지 엇갈린 판단이 가능한 지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이기 때문에 검찰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 방송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왜 법률가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 얘기를 안 할까? 정치인들 중에서도 법률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편면적인 처벌 규정이라는 얘기를 안 할까라는 궁금함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체가요. 직무 관련성은 있다라고 한쪽은 판단하고 한쪽은 판단하지 않은 거잖아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신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전반적으로 구조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준 사람 같은 경우와 받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고 준 사람 처벌 규정이 있어. 청탁금지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심의 결정 자체가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수사심의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회는 그냥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도 검찰 관련 위원회들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듣고 투표로 결정해요. 위원들끼리. 근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의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보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둘 다 무혐의로 가는 게 맞아요. 다만 엇갈린 결정이 나올 법리적인 그러한 지점들은 있다라는 걸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 여부가 존재하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법이 좀 안 맞아요. 그러면 한쪽은 준 사람만 처벌하고 한쪽은 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건 입법적으로 풀어갈 문제지 앞으로 이 문제에서 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아마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역시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키워드입니까? 새벽 4시에 삽질이요?
또 사진에 어떤 분이 삽을 들고 뭘 파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많이 보던 분들 같은데요. 저 2명이요 지금. 새벽 4시 삽질이 있었다 그러네요. 일단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왜 새벽 4시에 갔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네. 그게 한 4시간 거리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저녁 약속하고 한 9시쯤 출발해가지고 새벽 1시에 도착해가지고 네. 한 3시간 있다가 4시에 나온 겁니다. 그럼 왜 4시에 나물 심었냐? 4시에 나왔으니까요. 네.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뭐 4시에 무슨 주술적 의미가 있고 저는 제가 심은 나무가 홍매화인 것도 오늘 알았어요. 조계종 주지스님이 보는 앞에서 네. 거기에 조계종의 땅에다가 제가 주술적 의미로 뭔가 심었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조계종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거는. 이게 지금 칠불사에서 뭐 어떤 뭐 만남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갑자기 뭔가 뭘 새벽 4시에 뭘 삽을 들고 심었다 이게 나오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요 논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명태균 씨인데 명태균 씨가 얼마 전에 사진과 함께 뭐 딱 글을 올려요. 저런 사진을 올리는데 저기 이준석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 아닙니까? 삽을 든 건 천하람 의원인데 뭘 심고 있는데 뭐 빨간색으로 뭐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잎이 달렸는데. 근데 이렇게 써요. 칠불사 새벽 4시 이준석 천하람 삽질한 까닭은 이렇게만 딱 올립니다. 그러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그래서 무슨 주술이 아니냐. 아까 이준석 대표가 그 질문 받고 설명한 게 있잖아요. 근데 김철현 교수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에 3월 1일 그 이제 경남 하동에 있는 칠불사에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러 가는데 아마 그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때 개혁신당을 만들고 개혁신당 굉장히 조금 절체절명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칠불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3월 4일 날 이 이준석 대표가 3번이나 출마했던 상계동을 버리고 경기 하성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3월 1일 아마 칠불사 내려갔을 때 저게 이제 2월 마지막 날 만남이 있었고 날짜가 바뀌면서 새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뭐 본인의 주장으로는 아마 기념 식수를 심어 달라고 했다는 건데 저때가 지금 날씨에는요 저게 땅이 불려 있는데 그때 3월 1일이면 아직까지는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저 땅이 꽁꽁 얼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벼운 눈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땅 자체를 파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주지스님이 아무리 주지스님이더라도 저 새벽 4시에 기념 식수를 해달라. 근데 보면은 저 이준석이나 아니면 천하람 대표는 가능성 있는 젊은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저 한밤중에 저 새벽 4시에 저렇게 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것을 명태균 씨가 올리면서 저 기념식수에는 저 이제 이 새벽 4시에 삽질한 데는 어떤 기념식수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아마 주술적인 의미 거기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밝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지금 모든 것을 내걸었던 정책 내걸었던 어떤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저걸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 부인하고 있는 주술적 의미도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김종국 중앙장관. 홍매화를 심었는데 새벽 4시에요. 그리고 삽을 잡은 거는 또 천하람 의원 사진 속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홍매화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강인한 생명 이런 뜻이 있고 강인한 생명. 예, 새벽에는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는 시간대잖아요. 대체적으로. 새벽 4시 사찰이.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의 해명도 좀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지금 해명 좀 흘려주세요. 볼게요. 해명 좀 보세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해달라고 해서 새벽 4시에 준비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념식수하고 가라고 해서 했다? 아니 그럼 저 정도면 왜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땅 파라면 땅 파고 나무 심으면 나무 심습니까? 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유가 나온 건 기념식수다 이건데.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걸 누가 공개했습니까? 명태균 씨가 SNS로 공개한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 그럼 의미가 있겠죠, 그게. 일부러.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모르는 어떤 의미를 명태균 씨가 알고 있으니까 저걸 본인이 공개를 했겠죠. 저 그렇다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위 이준석, 김영선 두 사람이 협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천하람 의원은 남아서 또 더 서로 간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저 정도라면 둘 간의 협상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게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본인도 알 텐데 요즘에 최근에 주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심지 말았어야죠. 이준석 의원의 입장 나왔는데 한 2장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드리죠. 본인이 해명을 내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명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해달라고 나무 준비해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 같고요. 하나 더 보죠. 다음입니다.
주술이냐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야지 주술이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했지 그쪽에서 나무를 준비합니까? 뭐 이런 설명인데 박상수 대변인은 저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저도 정말 이 사진 처음 봤을 때 너무 기묘하고 그 드라마 영화 중에 기묘한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 기묘한 이야기를 보는 느낌이에요. 뭐 예전에 그 토요 미스테리 뭐 이런 거 새벽 4시에 이런 정말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내일이죠. 지금 보면은 뉴스토마토에서 매주 목요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뭐 그런 식의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보도도 이런 식으로 예고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좀 그런데 내일 오전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또 이와 관련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일 오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일 부위원장. 주술은 아니다. 주술이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했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서울로 가려는데 딱 부탁하길래 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런 식수 행사 많이 해봤습니다. 예. 보통 이런 유명한 정치인들에게 이런 식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하죠. 최소한 땅을 파놓고 묘목을 먼저 심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유명한 정치인들은 와서 땅을 덮는 약간 흙을 좀 덮는 정도. 그런 역할을 하지. 3월이면 땅도 굳어가지고 힘들 텐데. 땅을 파는 것 같은데 지금. 파괴부터 시킨다. 저는 육체노동 시킨다는 거는 정말 예의 어긋나고 이건 정오나 이거 점심시간이나 오후에도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데 두 번째로 아니 이준석 대표가 의원이 말 그대로 300km 4시간 차를 타고 와서 또 다시 300km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그 시간에 갑자기 양해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식수를 시킨다? 이거는 절대 예의가 아닌 거죠. 상식적. 그리고 더 간단한 게 어떤 해명이 필요할 때 해명을 듣잖아요. 그러면 끄덕끄덕이 됩니다. 하지만 갸우뚱 하는 거는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그걸 이해 못한다고 도의를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이준석 의원은 아니 이거 주술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부탁해서 한 것뿐이에요. 무슨 소리인 겁니까? 약간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축구협회 오늘 느낀 문제점을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입증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하는 설득력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보기에는 자정 능력이 전무해 보입니다. 회장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무리를 빚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의사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도성을 불사하고라도 사연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저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명구 취재 끝내야 한다. 축구협회 선택은 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특히 어제 박문선 해설위원 어제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뭔가 얘기 그리고 축구협회에 대해서 굉장한 지적을 해놓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박문성 해설위원께서도 유튜브를 하시지만 상당히 그 팔로우가 60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신문 기사나 방송보다도 더 그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축구협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축구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안민호 해설위원 나와 계신데요. 우선 방금 영상에 나왔던 이 박문성 해설위원 굉장한 순서를 했는데 사실은 저 발언이 축구계 일각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실은 축구 팬들과 그리고 축구계의 마음을 좀
대변한 목소리였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박문성 의원님과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친한데요. 예. 이제 나가실 때도 일단 좀 뭔가 팬들과 이제 축구계에서 전체적인 이런 그런 마음들을 좀 답답한 마음들을 표현하러 가고 싶으시다. 이렇게 해서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제는 확실히 작심한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보면은 정몽규 체제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뭐 박문선 해설위원이 뭐 유튜버 팔로워가 뭐 많아서 영향이 크다 뭐 이렇게 약간 본인이 약간 뭐랄까요 대응을 하는 듯한 목소리인데 정몽규 회장하면 지금 사실은 연임권이 이슈거든요. 네. 4연임도 어제 그거에 대해서 연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똑부러진 답은 안 했어요. 애매한 답변만 내놓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정몽규 회장은 계속 4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은 이제 2선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3선부터는 조건부로 이제 허용을 해줘요. 근데 이 조건부로 이제 허용을 하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이번에도 맞춰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그 국제적인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이게 조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AFC 위원이 됐습니다. 아시아 축구 그렇죠. 아시아 축구 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조건 중에 4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충족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조건들을 계속 맞춰가고 있었기 때문에 4선에 대한 의지를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을 명확하게 못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지금 아주 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했지만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안 하겠습니다라고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저렇게 질문하는 거는 아니 연임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답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민호 해설위원 얘기로는 이미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단계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요 어제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역시 질문 참 많이 받았거든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객관적인 생각은 저도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 뭔가 특혜가 있다라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울산 HD가 아닌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자, 안민호 해설위원. 홍명보 감독은 어제 감독직 맡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봉사라고 좀 강조를 하더군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봉사라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화를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어제 좀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사실은 그 감독직을 딱 선임이 됐을 때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희생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럼 희생과 봉사. 그렇죠. 국가에 대한 희생, 대표팀에 대한 희생. 계속 이걸 강조하면서 본인의 이 사명감을 계속 내비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과거의 감독들 보면 되게 영광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국가대표팀 감독은 축구를 하는 사람, 특히나 감독 코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희생과 봉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자리로 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연봉에 대한 규모도 전 소속팀에서 받던 금액보다는 거의 2배 정도를 받는 것으로. 지금 프로축구팀 감독이었었는데 그보다 그렇죠. 많다고요? 네, 한 2배 정도를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명예적으로나 아주 좋은 한국 축구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희생과 봉사, 내 행복을 버렸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제 그런 것들은 참 이제 많은 축구 팬들에게는 맞지 않은 화가 나는 그런 멘트라고 할 수가 있었죠. 축구 좋아하시는 강성필 부위원장. 네. 홍명보 감독의 말도 그렇고 축구협회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게 보도 통해 나오는 거 보면 월드컵 뭐 예선전이나 월드컵에 성적이 좋으면 여론이 그러니까 예선전 남았잖아요 지금 성적이 좋으면 여론이 사그러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성과, 결과 우선주의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과정도 투명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따지면 안세영 선수도 금메달 땄으니까 그 불합리한 대우 계속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그 결과가 그리 좋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썩 그리 좋을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예선전 지금 뭐 벌이고 있는데 성적이 글쎄요 뭐 이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좋은 평가 못 받고 있는데
성적 안 좋으면 경질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이런 게. 이런 가운데 어제 또 한 명 주목받았죠.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죠. 어제 질문 좀 많이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카톡 대화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왜 저렇게 동의해달라고 하세요? 동의를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회유를 하시냐고요? 이미 동의를 구하셨는데. 저 위원님, 이거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5분 다 받았습니다. 박주여 의원분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2분 44초를 통화했고요.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대표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잔디가 너무 뛰기가 힘든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좋은 잔디에서 좋은 경기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기 이전에 정몽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상한 데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안민호 해설님. 네. 잔디 얘기부터 좀 해보겠네요. 잔디 얘기를 꺼낸 게 왜 나온 겁니까? 갑자기 잔디 얘기가?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축구협회가 그만큼 선수들을 사랑한다 뭐 이런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지금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안 좋다,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는 맞아요. 예, 잔디가 매우 좋지 않고요. 그게 서울시 관리공단의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 관리를 사실은 축구협회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협상을 하는 것도, 그 관리를 잘하게 만드는 것도 축구협회의 역할이잖아요. 예. 본인들의 역할인데 이제 갑자기 국회에 나가서 의원님들 한번 이 잔디 잘 만들게 해주세요. 지원해달라는 목소리.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할을 안 하면서 이제 그런 사실 좀 발언을 하니까 이 발언도 이제 팬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다가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 서울 월드컵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좀 문제 있다는 얘기 계속 받았는데 갑자기 저 자리에서 왜 잔디 얘기하면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건데요. 그리고 앞서서는 본인 사퇴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 해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한 어떤 뭐 논란이라는 게 이게 사그러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임생 이사는 뭐 사퇴를 하든 안 하든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정몽규 회장의 지금 연임이냐 혹은 뭐 사퇴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뭐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 이임생 이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선임을 하고 난 이유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무언가 여기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렇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의 뭐 사퇴 발언은 사실 예. 그렇게 큰 영향가가 없는 발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사실 어제 전재수 위원장도 그 얘기를 오늘 했던 걸로 알려지던데 굉장히 이례적인 게 여야 의원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대한 질타를 여야 갈릴 게 없이 똑같이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질문한 내용과 보면 같은 정당 소속인가 싶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우리 뭐 국민들이 그만큼 축구협회에 대한 어떤 불신에 이렇게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뭐 축구 팬들의 분노가 거의 뭐 한들 찌르다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부터 그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벌써 정몽규 이 회장의 책임진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몽규 회장이 사연임을 위한 여러 가지 포석용으로 결국은 홍명보 감독을 또 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여야 간의 구분 없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질타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저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게 2002년도에 어떤 히딩크 정신을 조금 복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2002년도에 그래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 시나리오를 이룬 건 그때 보면 히딩크 감독이 선후배 사이에 반말하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선후배 간의 위계, 어떤 지연, 학연 이런 걸 좀 탈피해야 된다고 한 건데 저는 정몽규 회장이 결국 무리하게 사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정몽규 회장이 지금 어제도 어떤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거 없이 아마 사연임에 대한 도전 의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국민들로부터 어떤 불명예 퇴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3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온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하든가 여러 가지 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조금 용퇴하는 어떤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자체가 뭐 스스로 거취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축구협회 어제 사실은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화면 좀 보시죠. 일단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2일 다음 달 2일에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해요. 계속 들여다봤던 거예요. 그리고 문체부 관계자가 정몽규 회장 조만간 만나서 문답서를 받을 예정이다. 지금 문체부에서도 지금 뭔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 뭔가 결과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달 20일요 국정감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때쯤이면 국회 제소안됐습니다. 증인으로 또 채택됐어요. 국회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민호 해설위원. 네. 지금 문체부와 축구협회의 힘겨루기 양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축구협회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독립적인 사실은 기관으로 좀 남아 있었죠. 이제 기본적으로 피파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정치가 전혀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월드컵에 우리는 포함시켜주지 않겠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라는 이제 곳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만 여기는 사실은 되게 독립적인 곳이거든요. 다른 운동협회와는 달리 좀 더 독립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국회로 이제 출석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월드컵 못 나간다. 라고 했던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축구협회에서. 그게 우리가 너네가 건들면 우리는 피파에게 얘기를 해서 정치가 우리에게 관여를 했으니까 월드컵 못 나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워낙에 오랫동안 이 독립적으로 좀 기관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그 지금도 사실은 본인들이 지금 참고 버티면 이 기간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죠. 벌면 된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A 매치가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계속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아시아 팀들을 만나니까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죠. 한 경기를 이기면 이겼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10월 A 매치도 기다리고 11월 A 매치도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체부에서 이거를 감사해서 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뭔가를 얘기를 해도 최종 처분 권한은 축구협회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이런 독립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독립적인 곳이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을 물러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정몽규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제일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정몽규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정몽규 회장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 좀 문체부로서도 굉장히 그렇죠. 문체부로서도 힘든 있다. 상황입니다. 네. 축구협회의 지금까지 어떤 위상 이런 것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약간 여론, 특히 축구 팬들의 굉장한 질타를 받았고 어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굉장한 질문과 질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역시 영상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주 헌터 추격 생중계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의심받는 운전자가 모르는 차량을 막 유튜버가 찍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겼는데 지금 사적 제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우선 화면으로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지금 안지성 변호사 바로 나오셨는데 어떤 일이 이게 언제 발생한 겁니까, 뭐가? 22일 오전 3시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유튜버가 추적을 시작했고요. 유튜버가 내가 그 유튜버 봤을 때 저거 음주운전 차량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유튜버는 이제 그 이 사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제 음주운전 헌터로 좀 유명했던 유튜브고요. 그럼 따라다니는 겁니까? 음주 의심 차량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뭐 신고도 하고 뭐 실제로 뭐 적발도 하고 이런 유튜버인데 신고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추적 과정에서 이제 그 해당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이제 사고가 나서 해당 운전자가 사망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그러면은 결과가 그 발생했습니다. 유튜버가 저 차량이 음주운전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예. 그리고 그 차량이 이동을 하니까 본인 차량이겠죠? 쫓아간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튜브로 계속 찍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유튜버와 이제 그 업을 같이 하는 다른 일행 등이 있었는데 일행 등과 여럿이서 이제 해당 차량을 추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생중계를 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택시가 끼어들면서 이 해당 유튜버 차량과 이제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는 좀 거리가 한 2km 정도 벌어졌는데 예. 다른 일행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이어가고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과속을 지나치게 하던 나머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유튜버요. 예. 음주운전을 했다고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심을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유튜브 이 컨텐츠 중에 음주운전 헌터라고 하는 컨텐츠가 상당히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음주운전 피해자들 모임이라고 결성이 돼서 헌터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의 이제 음주운전 헌터의 경우에는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을 하고 식당에서 이미 술을 마셨구나 이런 걸 미리 본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 비틀거린 채 누가 보더라도 주치 상태에 이미 명백한 사람이 차에 탑승해서 운전을 시작하면 추격을 시작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구체적인 정황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골목길에 정차했던 그 운전석 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석에 이 해당 유튜버가 이 창문을 뚝뚝 두들기면서 이제 음주운전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멘트를 하고 그런 모습까지도 나와요? 맞습니다. 해당 생중계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해당 이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자가 또 이 유튜버를 알아봅니다. 이제 해당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서 좀 유명한 유튜버다 보니까 해당 유튜버를 알아봐서 누구누구님이시나 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경과를 좀 지켜본다면 이 해당 피해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은 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에서의 어떤 그 망인에 대한 좀 감정이 좀 있어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일이 있군요. 지금 이게 이제 운전을 하신 분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해당 유튜버와 이제 유족들의 입장이 지금 나오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음주운전 추적, 뭐 헌터라고 뭐 아까 표현이 됐던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고인이 되신 분과 유족께 죄송하다. 일단 사과는 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 성시 임할 것이라는 입장. 근데 이 유족 측은요. 음주운전 자체는 큰 잘못이지만 유튜버의 추격이 없었다라면 사고가 없었을 것.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 이 얘기를 좀 유족들은 하고 있는데 유족들 입장은 지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일단 이 사람의 생명이 이제 사망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유족들의 입장도 일은 고려할 만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려다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난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지금. 그런 주장 일은 뭐 고려할 만은 하지만 이 사건 사실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우리 형사소송법 212조에서는 이제 현행 법인의 체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현행 범인은 체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행범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보게 되면 누구냐는 물음에 도주하는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건은 현행범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고 해당 유튜버가 수사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형사소송법상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적하던 과정에 이 사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사적 제재 그리고 이제 개인 유튜버들의 어떤 영리나 어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지극히 좀 자극적인 행태와는 조금은 궤를 달리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유튜버 지금 경찰 조사 뭐 성실 받겠다는 입장 나왔는데 조사받으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가서 정말 고의적인 사고를 내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인과관계가 사실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과연 추적으로 인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해당 유튜버에 대해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는지 아마도 제 추측에는 참고인 조사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적이 뭐 정말로 좀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피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뭐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실치사 정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직접적인 인간관계, 상당히 인간관계 인정되기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서 저런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안희정 변호사께서는 여러 가지 이게 좀 복잡하네요 지금. 네. 이거 김철현 교수님, 네. 이게 사실은 사적 제재 논란, 게다가 이게 또 유튜버들 수익을 뭐 추구하다 보니까 뭐 또 있을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사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유튜브가 최근에 보면 워낙 유튜브 시장도 치열해지다 보니 저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아마 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정의의 편에서 그 음주 운전에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조금 뭐 이 단죄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는 사태까지 가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단순하게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음주했다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 근데 음주한 거 아니냐고 물은 상태. 그러면 아직은 음주를 했는지 뭘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공황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느꼈을 그 굉장히 공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운전했다면 굉장히 이것들은 그 유튜브가 굉장히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면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강선필 부회장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근데 보통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도 예. 도주로를 다 확보를 합니다. 그게 못 도망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안전을 위함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분이 어떤 차원에서 이 추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할 일이 있고 용감한 시민이 할 일은 있는데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확산돼서 또 2차, 3차 또 사고가 일어날까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앗아졌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게 또 역주행 사고, 큰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일단 영상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차량이 굉장히 크게 파손이 됐는데 화면 좀 있습니다. 이 무슨 사고인지 요거 좀 보시면서 안희정 변호사 어떤 일이 또 벌어진 겁니까 이거는? 예,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오전 예. 1시쯤에 그 영월 터널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터널 안에서 편도 2차선 예. 도로인데 1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차량이 충격함으로써 이제 일가족 6명이 좀 죽거나 다친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화면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역주행 사고인데 그럼 역주행을 하고 다른 차는 정면으로 거의 부닥쳤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걸로 2명 사망, 5명 부상. 그럼 아까 그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그리고 승합차 운전자는 뭐 거기 동승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운전자는 충돌을 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도 사망을 했고 동승자 5명 중경상. 여기 보면 뭐 친구 아내 부인도 다쳤는데 남편은 장례 중 가해자 사망했다는데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역주행한 운전자 예. 뭐 음주운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가해 운전자의 지인이죠. 지인들이 가해자의 어떤 SNS 정황에 대해서 올리면서 이 사건 전날 음주한 정황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되게 됩니다. 사고 전에 어떤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게 술을 어떤 뭐 펜션에서 어떤 술 파티를 벌였던 영상이 SNS에 게재가 됐고요. 예. 마찬가지로 국과수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이제 혈중 알코올 분석 결과 그분도 숨졌잖아요 지금.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하는 이제 알코올 수치가 검증이 됐습니다. 혈액을 그러다 보니까 음주가 나왔다. 예. 그리고 사실 저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저도 뭐 해당 블랙박스 여러 차례 좀 돌려봤지만 이제 그 역주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이례적일 정도. 물론 저 해당 도로가 평소에도 좀 역주행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도로관리청에서 그 역주행하지 말라고 이제 우회전 금지, 좌회전 금지를 좀 큰 표지판을 설치했던 구간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저 차량에 충격하기 전에 여러 차례 앞선 선행 차량들을 지나가요. 근데 해당 가해 차량이 마치 본인이 역주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역주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이라이트를 막 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계속해서 오다가 곡선 커브를 지나면서 이제 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착각을 한 건가요? 근데 착각이라고 하기엔 사실 이게 뭐 지나친 선행 차량이 없었다면 착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주오는 차량들이 한 두세 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음주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게 뭐 국가순환전 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학에서 지금 이게 뭐 만취 상태 뭐 이런 설명이 지금 경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가해 차량 운전자분도 사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책임과 보상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 그리고 또 이제 유족들에 대한 이제 배상 보상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또 음주운전이 명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아마 면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운전자 자신의 어떤 자동차 보험에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 이제 상해 특약 같은 것을 통해서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상속인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해 운전자, 아까 승합차를 운전하시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유족들은 일단 어디에 호소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자동차 이제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망 보상금이라든가 피해자 치료비, 장애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좀 보상을 받고 또 가능하다면 이제 피해 운전자 본인께서 가입하셨던 자동차 보험에 특약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특약사항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